안녕하세요. 글로벌 오토스 최영석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JD 파워가 자율주행차 관련 소비자 신뢰도 조사를 한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JD 파워는 우리가 뭐 초기 품질 조사 등 여러 가지 자동차 품질에 관해서 하는 것을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시장 조사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 조사한 것은 2024년 미국 모빌리티 신뢰 지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건 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런 형태의 다양한 조사라든가 상황 정리를 통해서 지금 하나의 기술을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조금은 부럽다는 생각에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오른쪽 위에 보이는 이 사진, 이게 아마 볼보에서 처음 선보였던 것 같은데, 기억하는데, 이런 형태의 자율주행차가 온다고 하는 사진을 처음 내놓은 게 2017년이었습니다. 그 전에 2016년에 메르세데스 벤츠가 케이스, 커넥티비티, 오토노머스, 쉐어드, 일렉트리카 이렇게 네 가지의 큰 주제를 제시했던 상황이 그때부터 시작됐고 테슬라도 그때부터 일론 머스크가 1년 후에 풀 셀프 드라이브를 내놓겠다 하는 말을 했었죠. 그리고 벌써 8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그 전에 2009년에 구글이 자율주행 프로젝트를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은 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다양한 회사의 자율주행 관련 세미나도 참석을 했었고 2016년에는 BMW가 독일의 아우토반에서 택시 드라이브, 자율주행을 시험하는 상황에서 저 동승석에서 앉아서 이 시험에 참여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메르세데스 벤츠가 실험실 내에서 여러 가지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이 세미나도 했었는데 또 그 볼보가 2010, 마찬가지 2016년입니다. 이 스웨덴에서 트럭 주행, 트럭의 대열 주행 그런 이 행사도 이 기자를 대상으로 한번 실행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도 참여를 했었는데 그로부터 8년이 지났습니다만은 거기에 따라서는 그 진척도가 상당히 늦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세상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지나가는 과정에서 일반은 모르죠.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렇게 변해 있더라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저는 그때부터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것이 자율주행차는 레벨 5는 어렵고 로보택시, 셔틀, 고속버스, 고속도로의 대형 트럭, 뭐 이제 청소차 또는 농장에서 기계 이런 것들이 우선 사용될 것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그것이 현실화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데이터는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어떤 경우 있었는지 그냥 짚어가는 그 정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올해 조사 내용에서는 신뢰도 점수가 100점 만점에서 39점, 작년 대비해서는 2%가 올라갔는데 재작년하고 같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폭의 변화가 없다는 그런 것이고 안전성에 관해서는 83%가 안전성에 관한 통계가 낮다. 그러니까 이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이 그들이 실험하고 있는 또는 일반 도로에서 어떤 이름이 돼요? 오토파일럿, 카파일럿, 뭐 FSD 다양한 이름으로 자동차에 탑재해서 드라이브 파일럿도 있죠. 그 시판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제대로 된 통계가 없다라는 응답을 하고 있는 거죠. 또 그 86%는 그 완전 주행자라 하더라도 탑승자가 극단적인 상황에서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뭐 이것은 지금 과도기 때문에 이런 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게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개인 정보도 상당히 이슈로 떠올랐죠. 이미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거론된 것인데 64%가 데이터의 안전성에 대해서 우려했다. 그러니까 내 차에 갈 때 기록된 데이터를 누가 다른 것을 빼갈 수 있다.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해킹까지 들어가죠. 해킹이 되면은 80%가 해킹 방법 알고 있다는 답이 나왔는데 해킹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이럴 경우에 대해서 많이 극단적으로 나온 표현들이 정치인을 암살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40% 응답자는 데이터 보호 정책을 확실하게 가진 브랜드가 좋다라고 답을 했다 그럽니다. 또 보험에 관해서는 로보택시의 보험에 대해서는 내가 탑승할 때 보험료를 지불하고 싶은 의향이 없다라고 답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 완전 자율주행차는 57%가 자동차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절반이 약간 넘은 수준인데 이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많죠. 그러니까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사고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차량 제조자냐, 차량 소유자냐, 국가냐 하는 건데 결국은 그런 상황에서 이 완전 자율주행차가 실제 어떤 형태냐? 우리가 말하는 레벨 2, 3, 4, 5에서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무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실은 책임은 운전자가 지게 되는 거죠. 최근에 테슬라가 많은 사고를 냈을 때 대부분 법원에서 이기는 것이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가 29%만이 로보택시를 이용하는 게 동의한다라고 하는 부모들의 그런 답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우려가 많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부모들의 입장에서 10대 자녀들의 이동교통수단 이런 선호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자가용을 쓰는 게 좋겠다는 것이 50% 반반 정도를 할 수 있죠. 그리고 로보택시하고 우버티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29% 나왔는데 로보택시는 우리가 그냥 말하고 우버티는 미국에서 이제 13살부터 17살짜리까지 그 미성년자들에게 부모의 탑승 없이도 같이 로보택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이용하는 것을 동의하는 사람이 29%밖에 안 된다. 그리고 39% 부모가 안전을 위해서 자가용이 있는데 그 자가용에 에이다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또 늘고 있는 그 물류 드론, 그 드론 배송에 대한 신뢰도도 그렇게 높지 않네요. 34%. 에어택시에 대한 신뢰도도 16%. 아직은 시작 단계라는 얘기죠. 이 에어택시는 이번 주 총괄 저 11월 초에 일본에서 토요다가 그들이 투자하고 있는 미국의 조비 에이비에이션의 에어택시를 시험 운행을 했는데 자동차로 가면은 4, 5시간 갈 수 있는 거리를 25분 만에 주파를 했답니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죠. 그 비용이 또 문제가 되겠지만 어쨌든 이 에어택시는 지금 많은 회사들이 참여하고 있고 자동차 회사는 물론이고 항공회사까지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과 중국, 독일 이런 회사 주로 앞서 있고 토요타나 우리나라는 이제 직접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형태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변화가 있을 것이 예상됩니다.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율주행차의 기술을 발전해서 필요한 내용들, 과제,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는 안전성, 이건 물리적 안전성을 말하는 거죠. 데이터 보안, 시큐리티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사용자 제어 기능, 과연 레벨 4나 5에서 사용자가 제어할 수 있는 것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 어느 단계까지 할 것이냐, 그리고 보험 체계 정립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문제도 미국에서 상당히 이슈가 되는데 우리는 아직 여기까지는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에 대한 신뢰 구축.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특히 그 시장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는데 아시아권에서는 자율주행차를 수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높다고 하는 응답을 제가 한 5, 6년 전에 전해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 지금 상황에서는 중국과 미국이 상당히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적 규제 마련이 중요한데 사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그 모든 것들이 어렵습니다.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 자율주행차 로보택시가 허가되고 있는 도시가 피닉스를 시작으로 샌프란시스코, LA 등 세 개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한 10개 도시가 되는데 아직은 멀었다는 얘기죠. 이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보안의 중요성도 우리가 강조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는 그렇게 와닿지 않는 내용이지만은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해킹이 가능해진다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잘한 개인의 데이터 문제가 뿐만이 아니라 아주 심각한 문제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 위해서 신뢰도 향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JD8은 강조하고 있는데 안전성을 입증해야 된다. 이게 안전성 입증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실험 또는 실험 주행을 위한 그런 상황 주행에서 어떤 형태의 사고 또는 어떤 형태의 예외적인 데이터가 있었는지를 제공해야 되는데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 그 데이터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죠. 어쨌든 이 데이터 수집하고 사용에 대해서 투명한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또 JDP하고 제시한 내용이고요. 또 사용자들에 대해서는 기술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나왔고요. 그래서 완전 자율주행을 가는 과정에서 단계적인 기술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레벨 2, 4, 3, 4, 5라는 그런 이 용어를 만들어낸 배경인데요. 테슬라는 그게 동의하고 있질 않죠. 어쨌든 지금은 그런 과정에서 뚜렷하게 정의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자율주행차라고 표현하고 있지만은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는 사고가 났을 경우에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 사고가 났을 경우 대부분 법원에서 이기는데 법원에서 이기는 배경이 모든 책임은 운전자에 있다라고 자동차 사용 설명서에 되어 있습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 분명히 알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와 별도로 제가 최근에 이제 습득한 이제 정보 중에 하나가 있는데 자율주행차에 관한 기술적인 발전에서 지도 학습으로 가느냐, 이제 비지도 학습으로 가느냐라는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도 학습이라고 말하면 좀 어려운데 좀 더 어려운 용어로 하드 코딩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이제 기존에 있는 데이터는 모두 다 인간이 집어넣어서
그 집어넣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에 대한 상황이 등장할 때 그걸 대응해서 대처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전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상황에서 대응할 수 없죠. 그게 어렵다는 것에 이미 입증이 돼 있고요. 지금 하드 코딩으로 한다는 얘기는 없는데 그 대신에 비지도 학습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인공지능으로 말하자면 강화학습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강화학습에다가 딥 러닝, 엔드 투 엔드 이런 다양한 이제 기술적인 용어들이 등장하면서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센서가 입력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 센서가 입력한 데이터만으로 다른 데이터 필요 없이 그것만으로 자율주행차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판단하고 실행한다라는 쪽으로 가는 것도 이 엔드 투 엔드 방식을 포함해서 다양한 것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뉴럴넷, 테슬라는 뉴럴넷도 이야기하고 있고 특히 이제 강조되어 있는 것이 요즘에 패턴 인식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고양이를 인식했을 당시에 인공지능 엔지니어들이 수많은 고양이를 집어넣어 보았는데도 그것이 무엇인지 인공지능이 이 답을 하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 엔지니어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인공지능이 고양이다라고 답을 하더랍니다. 그걸 대해서 인공지능 학자들이 이게 패턴 인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과정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지금은 이 발레오가 이 미국의 웨이모의 6세대 자율주행 시스템에 아마 공급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그 라이다에는 눈하고 비도 감지하는 그런 정도까지 발전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기술적으로 많이 발전해 있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미국의 헬림 AI라든가 웨이모 등에서 비지도 학습을 중점 부조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제 테슬라하고 다른 것은 테슬라는 그 카메라 5개만, 8개만으로 센서를 모두 커버한다는 내용이고 지금 웨이모나 헬륨 AI는 라이다, 레이다, 그 카메라 그리고 초음파 센서까지 다 동원하죠. 중국 회사들도 대부분 바이두도 지금 그 웨이모와 같은 형태로 가는데 유일하게 샤오펑만이 테슬라처럼 카메라 8개로 하겠다라고 올 봄에 그들의 정책을 바꿨습니다. 또 하나 짚어내야 할 것이 자율주행과 일자리 변화에 대해서 한번 누가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사실 이건 크게 주목을 끄는 내용이 아닙니다. 뻔한 얘기를 합니다. 공적으로 이런 것을 이런 정도로 지금 설명한다는 것이 아직은 멀었다는 얘기인데 그 이야기는 자율주행차가 그렇게 쉽게 우리 앞에 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짚어보자면은 감소 예상이 되는 직업, 택시 운전사, 트럭 운전사, 배달 기사 더 없을까요? 수없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이 증가되는 직업으로서는 AI 엔지니어, 데이터 분석가, 자율주행 시스템 관리자. 사실은 이 분야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엔지니어 AI 관련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훨씬 더 많은 고도로 훈련된 아주 성숙한 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대신 벌써 조금은 간단한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직업이 없어진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건 사실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 그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게 되지 않고 있죠. 그 교육도 해야 되고 재교육도 해야 되고 이것은 뭐 자율주행 때문만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생기는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고 사실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거 후퇴하고 있다는 그 단적인 표현으로 구글만 하더라도 그 엔비디아의 그 고성능 칩을 35만 장 정도를 구매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실험에 사용하고 있는데 LG라든가 삼성이 2,500장인가요? 이야기가 안 됩니다. 게임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겉으로 AI 정책을 부르짖어 봐야 그건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상황이죠. 지금 세계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지금 한국의 상황이 굉장히 좀 무섭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더불어서 이제 이 일자리 전환에 따른 사회적 안전망 강화라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건 생각이나 하고 있을까요? 참 답답합니다. 어쨌든 제가 JD 파워의 데이터를 근거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몇 가지 해보았습니다만 이것은 특별히 이게 모든 게 모든 지역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미국에서 드러난 미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응답이 이런 정도 되는 것을 말씀드렸고 이것을 필요로 해서 앞으로 자율주행 관련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관해서도 잠깐 짚어봤습니다. 최영석의 글로벌 인사이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